자, 그러면 이제 25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학생들이 뒤지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풀고 나면 아, 가리킨다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부르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라고 이해는 되는데, 아니 이걸 문제 상황에 적용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일단은 35번 36번에 스킬러가 35번이었으니까 36번부터 풀 건데, 자 봐봐 얘들아, 얘를 딱 보면 우리는 호칭어 지칭어를 떠올리시는 것보다 우선해서 뭘 떠올리셔야 돼? 첫 번째 개념으로 내나 얘기했어요. 여긴 담화야 얘들아. 그럼 담화면 당연히 담화의 정의가 떠오르셔야 되고요, 담화의 요소가 떠오르셔야 돼. 담화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 의미를 완성하는 단위야. 그럼 단위라는 거는 뭐가 있어?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이었다니까. 자, 그럼 봐. 1번이 뭐야? 말하는 사람 화자예요. 자, 우린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 잼민이 때, 아니야, 유치원 때 벌써 배웠어. 요즘은 영어 언제부터 배우냐? 여러분, 할아버지 시절에는요, 영어를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 가르쳐줬어. 보통 요즘 알파벳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떼지 않니? 안 떼냐? 나 모르겠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봐봐. 우리가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니? 그래서 1인칭이라고 하는 거잖아. 두 번째는 2인칭이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럼 누가 있어? 제3의 누군가를 3인칭이라고 하는 거잖아. 다시, 그럼 담화 요소는 뭐야? 대화. 자, 봐봐. 의미소통의 상황이야. 의미소통의 상황에서는 뭐라고? 1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청자가 있을 것이고, 의미소통의 상황이니까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상황 맥락을 고려하면 뭐야? 말이 있어야지. 말이 있어야지. 내가 하다못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쪽에 누가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손짓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화자, 청자, 언어, 그다음 뭐라고? 상황 맥락. 이 네 가지 요소가 담화 요소고, 네 가지 가지고 분석을 하셨으면 딱 틀이 보이죠. 자, 기억부터 바까지를, 가부터 바까지를 분류해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가능한 건 이거였단 말이야. 자, 뭐냐? 1인칭, 2인칭인가? 그것도 아니야. 뭐였지? 아하. 즉, 대화에 참여자냐, 참여자가 아니냐로 정보가 분류가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이 반에서 이미 한번 킬러 유형을 다루는 형태로 정리를 해드렸을 거야. 그 강의를 꼭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참여자냐, 참여자가 아니냐야. 자, 그럼 봐. 대화 참여자를 정리해 볼게. 가 대화 참여자죠. 그 다음에 나 대화 참여자 아니죠. 다 대화 참여자죠. 라 대화 참여자 아니죠. 마 대화 참여자죠. 바 대화 참여자 아니죠. 벌써 기준이 나왔네. 자, 그럼 애들아 봐봐. 대화 참여자들끼리 특히 봐. 엄마라고 불렀지. 여보세요라고 불렀죠. 김수진님이라고 불렀죠. 봐. 뭐 했어? 얘네들을 불렀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대화 참여자는 확률 100%는 아니지만 부른다야. 대화 미참여자는 뭐야? 지시한 거지. 그러니까 지시한다를 우리말로 풀었으면 뭐야? 가리킨다죠. 이해됐냐?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부르는 거니까 기억에 따른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부르는 거니까 호칭어고요, 지칭어예요. 그럼 정답원이 간단하게 보이는 거거든. 왜 대부분 이런 사고를 못했냐?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칭어 지칭어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 호칭어 지칭어 개념을, 호칭어를 2인칭을 부를 때 호칭어다, 지칭어는 3인칭이다.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니네가 아마 개념 찾아보면 호칭어 지칭어 그 정의 분류로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가원의 관점이 나오는 거죠. 시중의 5개념들이나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을 독서 지문을 통해서 깨부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30% 정도 돼요. 왜? 시중에 5개념들이 우다다 있으니까. 그 5개념 어떻게? 논문에서 이미 정리가 끝난 걸 고3 수준에서 독서 통합형으로 엮어가지고 세팅을 하고 문항 설계를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내신 1등급이었던 학생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주변에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새끼들이 없으니까. 그럼 걔네들은 당연히 내가 제일 맞으니까 내가 내신 하듯이 풀면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럼 그걸 못 받아들여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신은 그냥 동네에서 대장한 거야. 그러면 서울대를 가면 전국에서 대장을 할 수 있는 점지가 변별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판검사가 됐으면 이제 국회의원까지 나가려고 보면 그때는 내 또래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내 위에 40살, 내 아래 40살과의 경쟁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하버드를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경쟁이야. 그런데 그때 좀 이겼다고 내가 평생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항상 경쟁에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 항상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야? 담화 개념을 적용했어야 돼. 두 번째는 뭐야?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정보 분류의 기준이었어. 정보 분류 기준. 그럼 정보 분류의 기준이 뭐냐? 가다마와 라라바를 분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자를 부르는 말로. 어떻게? 제3자를 지시하는 말로. 자, 그렇게 정보 분류 기준을 두 번째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정 안 되시면 문제 풀면서 보이세요. 자, 그럼 봐. 1번. 기억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와 지칭어라고 그랬으니까 벌써 여기서 여러분은 자, 첫 번째 문제 단계야. 아, 잠깐만. 뭐가 호칭어고 뭐가 지칭어지? 라고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일치 피지컬이 좋았던 친구들은 뭐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왜? 가리키는 말을 지칭어라고 했잖아. 보기 보라니까. 가리키는 말을 지칭어라고 그랬고 부르는 말을 호칭어라고 그랬었는데 가리키는 호칭어와 지칭어라고 해버리니 자, 두 가지야. 여기서 잠깐 판단이 안 되네 라는 고민을 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지문에는 이게 부르는 거라 그랬는데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평가원에서 힌트를 무장쪽 줬어요.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이런 유형을 연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지문을 봤다면 벌써 가리키니 틀렸다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건데 첫 번째, 판단이 안 되네. 두 번째, 지문. 이 두 가지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내용일치조차 지금 놓쳐버린 거야. 아니, 그렇게 평소에 내용일치로 문제 푸시던 분들이 여기서는 왜 내용일치 안 해서 얘가 오답률 전체 1등이 되었느냐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판단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이고 지문이 뭔가 가리키는, 자,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지문으로 돌아와서 해결할 수가 있었고 하다못해 내용일치로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내용일치로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봐봐. 그러면 니은은 지칭어인 나와 바래. 봐. 지칭어인 나와 바래. 자, 그러면 이제 지칭어가 가리키는 거니까 지칭어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평가원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건 지칭어야 라고 평가원이 의도를 했다면 봐. 여기서 뭘 의도한 거냐? 평가원의 세 번째 상고거든요. 이거야. 형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냐는 거야. 형식이는 뭐라 그랬어? 논리관계라니까? 논리관계요, 논리관계. 또는 정보관계야. 자, 그러면 잠깐만 더 따라보세요. 자,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얘들아, 이 모가 있고 이 모 님이 있어요. 이게 형식이가 같은 애니? 여러분, 첫 번째 지문을 봐도요, 두 번째 개념을 봐도요, 얘는 같은 형식이가 당연히 아니야. 봐. 이모는 뭐니? 당연히 명사죠. 당연히 명사죠. 자, 그런데 봐. 님이라는 것 차원에서 오자면은 명사가 아니라 얘를 뭐라고 해야 돼? 근이라고 해야 돼. 근이라고 해야 돼. 님은 사람 뒤에 붙는 뭐니? 접사지. 그럼 어근과 접사라는 거는 우린 어떻게 분류하지? 얘는 의미구조가 단일한 단일어로 분류하죠. 얘는 의미구조가 복합적인 복합으로 분류하는데 이 단어의 형성 자체도 크게 뭐와 뭐로 나뉘는 거야? 단일어와 복합으로 나뉘고 복합어 내부에서도 뭐니? 어근어근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에 속하는 애예요. 얘는 여기에 속하는 애예요. 어떻게 형식이 같냐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도 정보분류 기준을 잡으셨을 때 당연히 형식이 다르겠구나. 왜? 어근접사라는 논리 형식을 갖고 있잖아. 어근접사라는 의미 형식을 갖고 있잖아. 어근접사라는 형태소 구조를 갖고 있잖아. 그럼 저 따라오시면 자, 당연히 같은 형식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진 걸 보면 진짜 총체적 난국이야. 엉망진창 개판이요. 물론 뭐 100% 개판은 아닌데 한 10% 개판 같아. 자, 3번 선지 볼게. 디귿은 공적이고 격식적인 상황. 이 얘기야. 아니, 아까도 봐. 담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상황의 맥락이 격식인지 비격식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문제 상황은 뭐냐면 담화 개념이에요. 담화 요소 네 번째야. 자, 그럼 얘는 니네가 생소하지 않은 게 격식적이냐라고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개념 떠올려? 비격식이지. 격식과 비격식을 모를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왜? 높임 표현에서 다 배우잖아. 그럼 높임 표현에서 격식, 비격식을 배웠는데 지금 가족들끼리 장난도 치고 하는 건데 어떻게 격식적인 상황이니? 당연히 격식이 아니구나 아웃시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봐. 그러니까 봐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칭어가 있고 호칭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에서 안 놓친 학생들은 가리킨 호칭어가 틀렸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이게 봐봐. 1번부터 놓친 애들은 지금 1번 판단 안 되고요. 4번 판단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 2번, 3번은 판단이 돼.
자, 그러면 1번, 4번, 5번 중에 정답은 어쨌든 하나가 맞는 거거든요. 맞니? 자, 그럼 봐. 가리키는 호칭어, 가리키는 호칭어 2번 얘기했고, 5번 선지 봐요.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냐? 그래. 2번째,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냐? 맞아. 왜? 여보세요는 전화 받을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얘도 뭐냐? 상황이라는 거. 담화 요소 4번이잖아. 청자 담화 요소 2번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담화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잖아요. 다라는 것까진 맞아. 자, 그럼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제 뭐만 판단하시면 돼. 호칭어가 뭔지, 호칭어가 가리키는 건지 판단을 해보시면 논리관계가 서면서 보이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용일치를 다시 하셨든 정보분류를 다시 하셨든 호칭어라는 건 뭐야? 청자한테 쓰는 거구나라는 게 보이셨다면 정답은 5번이 보이시면서 그래서 청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 호칭어였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호칭어는 뭐라고? 대화 참여자구나. 지칭어는 대화 참여자가 아니구나. 즉 담화라는 요소를 봤을 때 얘는 담화의 요소에 속하는 애지만 얘는 담화의 요소에 속하지 않는 애구나. 이해되셨어? 그래서 지칭어, 호칭어를 분류하는 정보 분류 기준을 잡을 수 있었냐 없었냐의 싸움이야. 앞으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독서 소재들이 계속 이렇게 가는데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학은 여러분 정말 극명하게 현우진 전우도 갈려요. 그러니까 현우진이라는 사람은 손흥민보다 때때로 안녕하세요. 네. 손흥민보다 때때로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한 번씩 와요. 그럼 이제 교육에서도 와야 될 거 아니야. 국어에서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정리 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필기 정리하시고, 필기 정리 되셨으면은 흐름을 안 끊고 바로 35번을 갈 건데, 얘들아 이것도 경우의 수라고 내가 몇 천만 번 얘기했다니까?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분류했죠. 의미가 뭐야? 불분명함, 알지 못함. 자, 얘를 한자어로 풀었으니까 불분명은 뭐야? 부정이야, 미지야? 봐, 알지 못하는 거니까 지, 못하는 거니까 미지야, 미지. 두 번째, 불분명하니까 정의가 안 된 거니까 부정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일단 이렇게 분류하신 거고, 내가 왜 수업 시간에 자꾸 소리를 하냐? 그래야 기억이 난다니까? 잠깐, 머리 글쩍글쩍. 잠깐, 불분명, 둘 다 씨발, 헷갈린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정보 분류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야 돼. 불분명하다 한자어로 부정이야. 불특정되어 있으니까. 알지 못한다, 미지야, 여기에서는. 자, 그럼 의미로 일단 구분을 해놨고, 자, 왼쪽 축은 뭐냐? 그렇지, 품사지. 품사를 가지고 분류해봤더니, 품사가 뭐냐?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앞쪽에다 낫을 쓰는 거는 부정의 의미 아시죠? 동일하냐, 동의하지 않냐? 그럼 봐봐.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왔고 4가지를 가지고 분류하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경우의 수 분류야. 이거를 애들아 진짜 내가 답답한 게 공부 소질이 없고 재능이 없는 애들은 그냥 시발 생 마이웨이로 내용일치로만 풀려고 한다니까. 애들한테 이거 가르쳐줘봐야 갖다 던져버려요. 어쩌겠냐. 피지컬이 안 되는 걸.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걸 그냥 견디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려보잖아. 그냥 인내심의 문제야. 그럼 당연한 거지만 인내심이 강한 애들일수록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인내심이 약한 애들일수록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물론 이건 있어. 자기의 재능에 맞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면 당연히 인내심을 덜 써도 버티는 건데 어쩌겠냐. 너희가 지금 뭐 축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야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로 인내심을 결국 길러가셔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분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라는 거지. 이게 지금 모르는 상황인지 불분명한 상황인지. 야, 그럼 봐봐. 지금 가격이 불분명한 거야? 얼마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모르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미지가 돼야 되겠죠. 선생님, 불분명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가격이 불분명하면 니네가 뭐 올 때마다 야, 오늘 강의료는 시가다야 라고 하면서 오늘은 몇 명 왔으니까 얼마 내라 이러고 있으면 니네가 수업을 듣겠냐고요. 미지지. 두 번째, 무슨 일이야? 그럼 봐. 정해진 특정의 일이야. 내가 모르는 거야. 불특정이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부정이 될 것이고. 지리사는 언제? 미진이 아니면 사시사철이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니.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부정이고요. 자, 누가 왔는지 모르는 거잖아. 미지의 상태잖아. 자, 그럼 이렇게 분류가 됐을 거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두 번째는 봐봐. 품사야. 근데 품사는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된다면 뭐예요? 다 분류 기준들이 있는 거야. 그럼 분류 기준은 뭐야? 그렇죠. 의미관계라니까. 의미관계라고.
음이 관계를 보시면 처리가 될 거고, 봐봐. 아까 이모님도 음이 관계였죠. 얘도 음이 관계야. 자, 그럼 음이 관계니까 봐. 얼마냐라고 물었고, 무슨 일이죠? 언제 보아도죠? 어떤 분이죠? 근데 잘 봐. 언제 보아도는 뭘 수식하고 있어? 보다라는 동사 수식하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품사가 뭐겠어? 부사죠. 그런데 무슨 일, 어떤 분, 일, 분, 뭘 수식하고 있어? 명사, 명사로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아마도 관형어 계열일 확률이 크겠지. 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 BC는 불분명함이고 품사도 다르다. 정답 4번은 어렵지 않게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되셨을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래서 다른 선지들도 고민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되셨니? 필기 정리 한번 쭉 해주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에서 나머지 문제들도 좀 볼 텐데, 자, 이 필수적 부사어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다양하게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것도 내가 몇 번 얘기했다. 네, 댓글로도 한번 이거 주고받는데 그분이 되게 좀 많이 알고 계셔서 도움 주시면 좋은데, 이 얘기를 끝으로 더 이상 저한테 댓글 안 달아주셔서 조금 저는 보고 싶어요, 가끔씩. 자, 그런데 봐봐. 자꾸 이 얘기를 해. 서술어가 격을 결정한다 그랬더니 나보고 틀린 개념이래. 격조사가 격을 결정한대. 그래서 그게 도대체 고3들한테 나처럼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틀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해요. 자, 잘 들어야 되더라. 봐. 격조사가 격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격조사를 붙여서 격판단 불가능하죠. 맞잖아. 왜? 아니, 격조사가 격을 결정한다며. 그럼 봐라. 만약에 주격조사가 격을 결정하면 주격조사가 붙으면 그 무엇도 주어가 돼버린다는 뜻이잖아. 맞지? 격조사를 붙여서 판단한다는 건 이미 결정된 애들이고 조사들을 붙여가면서 뭐로 결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지금 뒤집는 아이디어인 거야, 이거는. 그런데도 죄다 격조사가 격을 결정한다고 가르친다니까?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현대 언어학은 노엄 촘스키라는 현대 최고의 지성, 현대 최고의 지성을 3명이라고 봐요. 노엄 촘스키가 있고 이기적 유전자를 쓴 그 아저씨가 있어. 찰스 도킨스.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인가? 찰스 다윈하고 내가 헷갈렸나? 리처드 도킨스. 3명이 있어, 아무튼. 노엄 촘스키가 신텍스 이론을 1957년에 만들어냈고요. 발표를 했고, 격이론을 1981년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려면 40년 걸리는 거야. 40년 걸렸지, 이제. 이렇게 느려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격조사가 격을 결정한다? 격조사부터 격판단 불가해. 왜? 주격이 이미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정확하게는 서술어가 격을 이미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격조사를 붙여서 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 이게 논리적 사고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계신다라는 서술어한테 필요한 거 당연히 주어일 거야. 하버러 버지는. 근데 봐, 우리가 계신다를 가지고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성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모르겠으니 이럴 때는 문장 성분 구조 분석하시는 거라고. 영어에서 하셨던 신텍스 분석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어도 지금 되게 다양하게들 가르치시는데 뭐 이제는 제가 영어에 대해서 알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신텍스 구조 분석이 국어나 의미를 정확히 하는데 영어를 하는데 논리적 사고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신텍스가 여러분 진짜 길어도 6시간이면 다 정리가 돼. 길어도 6시간이면. 우리 수강생들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는 형님 댁에 계신다. 할아버지는 계신다. 그러네. 어떤 의미가 빠져있네. 어디에 계신다라는 정도는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 봐봐. 도착하다. 여객선이 도착하다. 어디에 도착하다. 항구에 도착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고. 됐니? 그래서 아마 분석을 해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고, 이거 37번은 자, 이제 고1 학생들 듣고 있는 수업이니까 다 하셔. 자, 지금 잘 들어야 돼. 또 누군가는 일단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렇게 풀다가 시간 안에 어떻게 푸나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암산으로 되실 때까지 반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1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10번도 넘게 보셨을 거예요. 지금 문제들. 왜? 기출이니까. 근데도 틀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 반복 수달이 필요하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쉬었다가 갈 건데, 자, 현재 시간 13분이고요.
간식 드시고 가실 건데 잘 들어. 여러분 지금 37번에 있는 거 5개 문장 이거 다 분석하시고 38, 39도 분석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9월 평가원도 이어서 쭈루룩 분석들을 해보시면 일단 여러분 시험 범위 중세국어 당연히 나올 거고 중세국어 외에도 잘 들으셔. 학교 선생님들이 이 내신 유형을 다 평가를 보고 유형을 바꿔서 내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께서 쓰시는 DB에 이걸 다 변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제 오리지널이야. 그래서 학교의 그냥 직접적 시험 범위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상 끊었다 갑니다. 자, 6월 모의고사 나머지 3문제도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우리 37번은 문장 구조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사실 고3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면 시간 없지만 기초가 안 돼 있을 땐 어떻게 하겠어요? 연습을 하셔야지. 자, 반대로 이제 우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다 분석해보는 시간 충분히 가져보시고 다른 것보다도 출제 의도는 뭐니? 밑줄친 서술에 관련된 문장 성분 분석이잖아. 자, 그럼 봐봐. 이제 여러분 좀 헷갈렸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 만들다. 주어 필요하죠? 목적어 필요하죠. 근데 호박을 만들 수는 없잖아. 호박을 죽으로 만들다니까 죽으로는 필수 성분이라는 게 보였을 것 같아. 근데 봐봐. 뭐를 세웠는지는 있어야 되잖아. 밤을 세워야죠. 누가 세웠어? 아버지가 밤을 세웠다. 면 된 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뜬 눈으로라는 부사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가 필수적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판단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좀 문제 푸는 과정에 생긴 실력 같은 건데 많이 풀다 보면요 좀 잡히는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엄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야. 그리고 수학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x의 해집합을요 예를 들면 x바 x는 x는 왜 갑자기 막히지? 자, x바 x는 아니 그냥 x의 해집합을 이렇게 얘기하자. 자, x라는 애는 마이너스 1, 0 또는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x제곱은 2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 맞니? 자,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수학은요 철저하게 전제에서 연역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완전히 연역법적인 학문이고 참고짓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우리한테 되게 편해요. 왜?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고생스러움을 주진 않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과연 대학을 어디 가는 게 정답이었을까? 서울대 가는 게 정답이었을 거거든? 근데 지금 서울대들이 다 자퇴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대는 강남대성 또는 시대인재가 돼버렸어요. 다 반수 때리고 있어 지금. 즉 무슨 얘기야? 정답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때그때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이미 연역법은 중세 때 다 끝난 얘기들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머리가 그만큼 따라주질 못하고 경우의 수를 판단을 못하니까 자꾸 그냥 답을 딱 정하고 싶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봐봐. 세웠다. 밤을 세웠다. 분명히 목적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주어 없어도 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얘는 주어 목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뜬느니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려면 경험이 나는 필요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3번이 아니라는 걸 골라내시려면 그냥 경험적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학생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요. 틀리는 과정에서. 자, 반면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볼게. 봐봐. 계시다. 할아버지가 계시다. 그게 살아계시다는 건지. 맞죠? 어떤 장소에 계시다는 건 어떤 상태인지 상태가 없는 거잖아. 그럼 계시다라는 거는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보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봐봐. 여객선이 도착했어? 야, 산에 도착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필요한가? 사실은 이 문제 오답률이 낮았던 이유는 대부분의 애들이 1번에서 꼭꼭 끝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3번 같은 게 1번에 섞여 있거나 했으면 또 오답률이 확 올라갔겠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지 배치 기술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1번은 3번은 좀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자, 2번도 같이 보면은 불평이 그치다. 맞지? 언제 그치다? 애초에 있지도 않아. 그럼 주어 서술로 끝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인데 그는 내리다. 어디서 내렸는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부사어 유무 가지고 구조가 다르다는 게 보이셨으니까 당연히 문장 성분 및 개수 종류가 다 똑같다. 당연히 아웃이고 2번. 4번도 마찬가지로 봐봐. 되었다. 성이 무엇으로 되었다. 그는 남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보충해주는 말이 보호로 들어간 상태고 부사로 들어간 상태니까 역시 성분 다르다는 거 확인되셔가지고 처리가 되셨을 거고 5번도 마찬가지야. 자, 아무래도라는 말은 없어도 상관없을 거야. 신중함이 지나쳤다니까. 왜? 아무래도는 그냥 강조의 의미일 뿐인 거잖아.
반면에 자 지나쳤어. 어디를 지나쳐야 되죠? 간역을 지나쳐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1번, 3번에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선지 배치가 1번에 있으니까 첫 번째 문제가 안 됐고 두 번째 문제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과정에서 그건 직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국어에서도. 국어니까 더더욱 그렇겠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37번 문제였을 거고 이제 38번 문제는 이제 내다가 이제는 소재 고갈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정말 싫어했는데 명백한 건 내실 거고 내신에서는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능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내신 문제를 내신 데이터베이스에서 괜찮은 걸 또 발굴하시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 그럼 이제 순서 문제인데 얘도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한 거야. 왜? 35, 36에서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정답을 좀 앞부분에 배치한 이 의도가 그런 거야. 뒤쪽 가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선지 판단하자마자 보였을 텐데, 자, 좀 기억을 하자, 얘들아. 힌트를 드리면, 혀의 위치나 발음의 위치를 보자고요. 브, 브. 앞쪽에서 나지. 드, 느. 혀 끝하고 이에서 나죠. 그, 으. 혀 뒤에서 나오죠.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는 움직여도 이 상태로 움직인다는 거야. 특히 이제 비음화는 어떻게 가니? 이 밑으로 가는 거잖아, 지금. 이해됐니? 잘 봐야 되더라. 비음화라는 게 두음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그럼 받침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생각을 해봐. 울림 소리 4개가 왔어. 그거는 변동이 없어. 비음화에서. 맞지? 그러면 나머지 브, 드, 그가 올 텐데 이걸 헷갈린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표를 그때그때 떠올리기 힘드시다면 그냥 발음해 보시면 돼. 브, 무. 오케이. 밑으로. 드, 느. 오케이. 밑으로. 그, 으. 밑으로. 실제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순음, 치조음, 영국의음 해가지고 순서대로 내려온다는 게 보이셨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만약에 시옷이 나와 있는데 니은을 만났어. 시옷이 디귿으로 가서 니은을 만나든 시옷 그대로 니은을 만나든 해서 얘는 니은의 비음화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옷이든 디귿이든 디귿 계열로 갔으니까 얘네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니? 느가 돼야 되잖아. 근데 실험내라고 미음이 됐잖아.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시옷이 살아있을 거냐 비읍이 살아있을 거냐. 비읍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거냐. 이해됐냐? 아까 얘기했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잡으셔서 얘가 맞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국어의 문제는 이제는 경우의 수를 분류하고 첫 번째, 정보 분류 체계를 이해해서 경우의 수를 분류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분류하셨으면 근거를 잡아서 판단하시는 게 두 번째야. 됐죠? 그래서 보이셨기 때문에 1번 선지 고르는 것도 어렵진 않았을 거야. 이쯤 연습하고 자 이제 음운 파트가 시험 범위인 학생들이 1학기 때였을 거고 2학기 때는 거의 없었을 텐데 만약에 음운 파트가 시험 범위였던 학생들은 이것도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중세고를 낼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재 고갈이 와가지고 어디서 막 가져오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자꾸 내신 개념으로 외워서 풀려고 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우자면 진짜 끝도 없이 외워야 되는 거고 얘는 딱 이거야. 경우의 수제도 본 뜻이 유지되냐 유지되지 않느냐 훈으로 읽느냐 음으로 읽느냐 2x2 네 가지인 거야. 네 가지 정보 분류하라는 거야. 경우의 수를 분류해놓고 정보 분류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두 가지 줘서 2x2 네 가지가 나와서 네 가지 분류하라는 거였고 자 그럼 봐 이제 하나씩 이제 쪼르륵 다시 보실 텐데 불빛이다 진흙이 굳다 우리맞다 등등등을 가지고 판단을 해봤고 일단 정답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의도가 딱 보였죠. 한번 낚으려고 한 거야. 왜? 문제가 너무 쉬워 보이니까 자료 해석만 하면. 그럼 봐봐 얘는 많다는 의미니까 봐 밑줄이 여기만 그어져 있잖아 지금. 정말 치졸하게 낚는 거 보이죠? 여기 다에서 왔잖아. 그럼 봐봐 뒤쪽 거는 뭐래? 음이 된다 얘들아. 맞니? 그럼 얘는 뭐로 읽은 거야? 음으로 읽는 애잖아. 그럼 음으로 읽는 애고 동시에 의미하는 많다는 의미하는 상관이 없어. 왜? 이 다만 가지고 왔으니까. 이해됐어? 음으로 읽었고 본뜻 무시니까 디귿에 해당하는데 니은으로 풀려놨으니까 정답 틀렸구나 3번이구나. 이 사고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정보 분류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만까지가 밑줄이 아니라 다만 밑줄이라니까. 그러면 훈음에서 많다가 흠이고 뒤쪽에 있는 다가 음이야. 그래서 얘는 음으로 읽은 거야. 음으로 읽은 거야. 자, 뜻과 상관이 있냐? 없다니까. 많다에서 봐봐. 다에만 밑줄이 있잖아. 그러니까 본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 따라서 디귿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니은으로 분류해놨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시겠다. 마무리 끝입니다. 이 정보 분류 기준 가지고 연습해 보시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